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은데 새 걸로 바꾸셔야 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그날 오후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며느리가 건넨 새 핸드폰을 받아들었을 때 그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알았더라면 절대 받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물 하나가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일은 박영자라고 합니다. 김포 전통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영잔의 손맛 반찬이고요. 제가 직접 담그는 김치와 장아찌, 젓갈을 파는 작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신세 한 번 진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지났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 연희가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습니다. 젊은 여자답게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 연희야. 무슨 일이야?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며느리가 건넨 봉지 안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한약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 또 사오고. 지난번에 산 게 아직 남았는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일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제 마음 한편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고마운 일인데 마냥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걸레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할게요. 바닥이 좀 미끄러워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중에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는 이미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장도 봐주고 심지어 제 빨래까지 해갔죠. 시장 아주머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둔 제가 복이 많은 거겠죠. 그런데 왜일까요?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 왜? 어머니 쓰시는 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화면도 깨졌고.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제 핸드폰은 5년 전에 산 거라 화면도 금이 가 있고 배터리도 금방 닳았죠. 괜찮아. 쓸만해.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은데 새 걸로 바꾸셔야 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야, 그런 돈 쓰지 마.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새 스마트폰을 사들고 왔습니다. 최신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새 핸드폰을 제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은 가볍고 화면도 크고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든 그 핸드폰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30년 지기 친구 순덕을 만났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장사 잘 됐어? 순덕은 시장에서 밑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럭저럭. 순덕아, 너는? 나도 그래. 그런데 영자야, 아까 내 가게 앞 지나가다가 봤는데 며느리 또 왔더라. 순덕의 목소리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청소하러 왔어. 핸드폰도 새로 사줬고, 또,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며느리가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잘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영자야, 며느리 웃을 때 눈 좀 봐봐. 눈? 응.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어.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야. 순덕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연희는 착한 애야. 영자야,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지난주에도 봤는데 연희가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환하게 웃다가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 차가운 눈빛이었어. 순덕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며느리의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영자야, 요즘 시장에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온다고 하던데 조심해. 특히 개인정보 함부로 주지 마. 알았어, 순덕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순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다고요? 제가 못 본 걸까요? 새로 받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깨끗하고 반짝거렸지만 왠지 그 화면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5년 전 아들 민우가 연희를 만나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고마웠죠. 첫 번째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던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연희는 결혼 후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먼저 오고 제 생일도 챙기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런데 왜일까요? 최근 들어 며느리의 친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주 오고 너무 많이 챙기고 너무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어머니, 도장은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집문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 대비해서요. 그때는 당연한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어머니, 새 핸드폰 쓰시기 편하세요? 응, 좋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모르는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온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순덕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이 안 웃어. 며느리의 눈빛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차가웠을까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가게 밖을 내다보니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아주머니들이 웃고 떠들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뒤에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 전화가 걸려온 건 며느리가 새 핸드폰을 사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죠. 가게에서 장아찌 항아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0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가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단골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고 뭔가 권위 있는 느낌이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이동현 검사입니다. 검사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제가 왜 검사한테 전화를 받는 걸까요?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 뚜껑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자 씨,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을 했다고요? 박영자 씨, 현재 경찰에서 귀하를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를 잡아간다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귀하의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아리 옆에 주저앉아 전화를 붙들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연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와 통화 중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제 표정을 보더니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검사님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영자의 며느리인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제가 대신 처리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전화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전화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네. 검사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뺏으려는 사기꾼들이에요.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며느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기였구나.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이야? 그럼 나 괜찮은 거야?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통장이나 비밀번호 같은 거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연희야. 고마워.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바쁠 텐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는 이미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가 제 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좀 봐도 될까요? 보안 설정 좀 강화해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는 제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누르고 뭔가 설정하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보안이 강화됐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고마워, 연희야. 며느리가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연희야, 그런데 그 사기꾼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개인정보 유출 많이 되잖아요. 어디서 어머니 번호를 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전화 믿지 마세요. 그렇구나. 알겠어.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영자야, 방금 내 가게 앞 지나가다가 봤는데 며느리 왔다 갔더라. 응. 청소하러 왔어. 또 왔구나. 부지런한 며느리네.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근데 너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순덕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느리가 보이스피싱이라며 전화를 끊어줬다고요. 순덕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영자야. 며느리 덕분에 큰일 면했네. 요즘 그런 사기 전화 진짜 많다던데. 다행이다, 정말.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영자야,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해. 너 혹시 최근에 어디 개인정보 알려준 데 없지? 순덕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특별히 없는데. 아, 그런데 며느리가 지난주에 새 핸드폰 사준다고 하면서 내 주민번호랑 통장, 비밀번호 물어봐서 알려줬어. 휴대폰 개통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장 비밀번호까지? 응.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순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조심해. 아무리 며느리라도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건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순덕아, 그래도 우리 며느리인데 뭐. 나쁜 짓 할 리가 없잖아.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알았지? 응, 알았어. 순덕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덕이 왜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뭔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잘못한 일일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모습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덕이 돌아간 후 저는 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만진 핸드폰, 보안을 강화했다던 핸드폰, 화면은 깨끗하고 새 것이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라던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게 진짜 같았는데 사기였다니.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순덕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심해.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따뜻한 도움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정말 매일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말아야지. 순덕이 말대로 조심해야지. 하지만 혹시 단골 손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금융감독원입니다. 귀하의 계좌에서 불법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연락드립니다. 또였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지금 확인 중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된 계좌 5개에서 수상한 거래가.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잖아. 또 사기 전화구나. 하지만 왜일까요? 계속 이런 전화가 오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제 계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3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자 씨, 귀하를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토요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라고 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매일 저한테만 이런 전화가 오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오나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또 가게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정말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매일 이상한 전화가 와. 검사다, 경찰이다, 금융감독원이다, 국세청이다 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전화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받지 마세요. 알아. 근데 매일 오니까 불안해.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핸드폰 관리해 드릴까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다 차단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보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실망? 아니면 짜증?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교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신대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응,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 어머니, 제가 좀 걱정되는데 혹시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요즘 집에 도둑도 많고 하니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요? 아니야, 연희야.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할게. 네,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니. 그게 정말 저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야.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순덕아,
요즘 매일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 하루에도 서너 통씩. 전화기 너머로 순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근데 순덕아, 오늘 며느리가 또 왔는데 내 통장이랑 도장을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하더라. 뭐?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야, 절대 안 돼. 그거 주면 안 돼. 왜? 며느리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건데. 영자야, 요즘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내부에 협조자가 있어.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 정보를 빼돌리고 그걸 사기꾼들한테 팔아넘기는 거야. 그리고 사기꾼들이 전화로 노인들을 협박해서 돈을 빼가는 거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영자야, 며느리가 새 핸드폰 사주고 나서부터 이상한 전화 오기 시작한 거 아니야? 순덕의 말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새 핸드폰을 사준 후부터 이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순덕아,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가. 영자야,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제발 조심해. 통장이랑 도장은 절대 주지 마. 알았지? 알았어, 순덕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하지만 순덕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자 씨, 현재 귀하의 계좌가 범죄 조직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안전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핸드폰. 며느리가 보안을 강화했다던 핸드폰. 이 핸드폰이 정말 저를 보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감시하는 걸까요? 오후에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들를게요. 어머니 건강 체크 좀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또 온다고요? 왜 자꾸 오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많은데 이제는 거의 매일 오잖아요. 저녁 6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에는 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건강보조제예요. 드세요. 고마워, 연희야. 어머니, 요즘 전화 많이 오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응, 좀 그래. 어머니, 제 말대로 제가 핸드폰 관리해 드릴까요? 정말 걱정돼요.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진짜 걱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연희야. 내가 조심할게. 네, 어머니.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며느리가 두고 간 건강보조제를 바라봤습니다.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은행에서 벌어질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수요일 아침 9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왜? 어머니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이 오시잖아요. 은행 가서 안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덕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건데
자꾸 의심하는 게 미안하다고. 그래, 알겠어. 어머니,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꼭 챙겨주세요. 통장이랑 도장? 네. 은행에서 계좌 정리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라고요?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야. 지금 며느리가 은행 가자고 하는데 통장이랑 도장 가져오래. 영자야,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순덕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덕아, 그래도 계좌 정리는 해야 하잖아. 영자야, 그럼 며느리 없이 혼자 가. 알았지? 알았어.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취소하기도 어색하고 10시 정각 며느리가 차를 몰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타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챙기셨죠? 응, 가방에 있어. 잘하셨어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가던 은행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연희야, 우리 은행 저쪽 아니야? 아, 어머니. 오늘은 다른 지점 가려고요. 거기가 조용하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15분쯤 달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을게요. 어머니는 천천히 오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죠. 천천히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왜일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대기석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무표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보는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고 대기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 바로 앞줄이었습니다. 앉으면서 뒤를 힐끗 보니 2 남자가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53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가요.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5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예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 최혜린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던 직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직원의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직원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별거 아닌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직원이 다시 서류를 보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통장 사이에 살짝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가 손에 만져졌죠. 며느리가 제 옆에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제가 어머니 계좌 관리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쩍 메모지를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의 이전 서류예요. 서명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 가는 척 빨리 나가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라고요? 제 재산을 며느리한테 넘기는 서류라는 말인가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직원 최혜리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쪽을 눈짓했죠.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빨리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서명하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일어서려 했지만 직원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표시가 보였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창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 남자 2명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은행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떨렸지만 다행히 택시가 멈춰섰죠.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김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의 이전 서류예요. 은행 직원은 대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가 정말 저한테 나쁜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검은 정장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택시가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 게 뻔했거든요. 순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덕아,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리고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영자야,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순덕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순덕의 집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덕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간 곳, 검은 정장 남자들, 은행 직원이 건넨 쪽지, 그리고 명의 이전 서류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순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응.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며느리가 너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라고. 순덕이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순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태수 형사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제가 경제범죄 전담팀 정태수 형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핸드폰을 사준 일, 그 이후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전화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까지. 정태수 형사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조회를 위해 며느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전달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셨는지 아세요? 회사 다녔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38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의심 대상자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안 됐네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고요? 그리고 형사가 화면을 더 스크롤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2019년 인천에서 72세 박모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의문이 낙상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부산에서 68세 김모 할머니와 동거하다가 역시 급사했네요. 두 경우 모두 서연이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순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명의 할머니를 죽였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차례였던 건가요? 형사님,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우리 집에 네,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 결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 결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 민우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민우도 속은 걸까요? 형사님, 그럼 우리 아들은? 아드님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이런 조직들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짜거든요. 재산이 많은 노인을 타겟으로 정하고 그 집 아들이나 손자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죠. 그리고 천천히 노인을 고립시키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한테 개인정보 알려주신 거 있으세요? 주민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같은 거요. 핸드폰 사준다고 하면서 주민번호랑 통장 비밀번호 물어봐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정보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많은 전화가 왔던 거예요. 며느리가 내부 협조자였던 거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던 며느리가. 그리고 할머니, 며느리가 사들인 핸드폰 좀 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설정 메뉴를 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위치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통화 내역 자동 전송 프로그램도 깔려 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다 감시당하신 겁니다. 아마 경찰에 신고하신 내역도 이미 전송되었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보안을 강화했다던 그 핸드폰.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형사님, 우리 며느리를 잡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오늘 은행 직원분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이름만 봤어요. 최혜린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분 증언이 중요할 것 같네요. 형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덕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연희를 어떻게 믿었는데, 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는데, 그날 저녁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서연이는 한재욱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보스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20년 동안 50명이 넘는 노인들을 타겟으로 4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50명이 넘는 노인들. 저도 그중 한 명이 될 뻔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한테 연락하셨나요? 아직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할머니, 아드님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연희가 엄마가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난리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연희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경찰이 방금 잡아갔어. 네? 무슨 소리예요? 민우야, 연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어. 우리 재산을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야. 위장 결혼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민우야, 경찰이 다 조사했어. 연희는 이전에도 2명의 할머니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대. 이번에는 엄마 차례였던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민우가 순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려서 민우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매일 웃으며 저를 찾아왔던 그 사람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순덕의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준 건강 보조제. 혹시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를 아프게 만들려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잃으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은행 직원 최혜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서류에 서명하고 제 재산을 다 빼앗겼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느리가 이전 할머니들에게 했던 것처럼.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를 잡았지만 보스는 아직 밖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차갑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저는 서연희 씨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라니요? 경찰이 다 조사했어요. 할머니, 연희 씨는 정말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할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착각하신 거죠.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전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자 씨, 조용히 사세요. 고소 취하하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을 겁니다.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돼요. 아드님 회사도 잘 다니고 계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태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방금 협박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조직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보호 조치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한테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녔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아는 것 같았는데 소문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고 며느리를 폭행했다는 말도 있고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 입소문이 더 과장되고 와전돼서 민우야, 엄마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휴가를 냈어요. 조금 쉬다가 다시 출근할게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 민우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이 찾아올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한 명이 왔는데 김치값을 물어보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영자야,
너 시장에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너 정신병 걸렸다는 소문 돌아. 며느리한테 누명 씌웠다고. 치매 걸렸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영자야, 내 김치에 이상한 약을 넣는다는 소문도 있어. 그래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이런 소문을 들어야 하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모르겠어. 근데 빠르게 퍼지고 있어. 영자야, 당분간 가게 문 닫는 게 나을 것 같아. 순덕이 나간 후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 없는 가게. 평생 일궈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수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내일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해요. 네, 갑자기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제 후임이 이어받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민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연희가 석방됐대요. 뭐라고?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고위층의 로비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며 풀려났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경찰 내부에서 증거 파일이 삭제됐대요. 서류도 사라지고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풀려났다고요? 그리고 엄마 연희가 오늘 오후부터 우리 집 앞에서 1인 시위한다고 해요. 1인 시위? 네. 피켓 들고 서 있을 거래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착각한 거라고. 오후 3시 저는 민우와 함께 제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며느리 연희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흰색 피켓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년간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에게 누명 썼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아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연희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재욱,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데. 한재욱의 목소리는 신뢰감 있고 차분했습니다. 연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5년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최근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착각도 자주 하세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연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도 시어머니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도망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연희가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재욱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건강 문제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재욱의 목소리는 신뢰감 있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며느리 시어머니 집 앞에서 1인 시위 침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누명 쓴 며느리의 눈물 5년 효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기사마다 연희가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불쌍하다, 노인네가 침에 걸리면 저렇게 되나 보네, 저런 시어머니 만나서 며느리 인생 망했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한테 누명 씌운 할머니래, 정신병 걸렸다면서. 불쌍한 며느리. 저런 시어머니 만나서.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며느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저녁이 되어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저한테 사직하라고 해요. 뭐라고? 엄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간대요. 제가 나가야 한대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까지, 제 아들까지 이렇게 만들다니. 민우야,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거짓말할 뿐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가게, 텅 빈 마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고, 세상은 며느리 편을 들고, 저를 도와주던 형사는 떠났고, 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제가 진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포기할 수 없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몰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해.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야. 우리 만나자. 영자야, 무슨 일이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1시간 후 순덕의 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순덕과 민우 그리고 은행 직원 최혜린도 왔습니다. 혜린은 그날 이후로 저를 걱정해 연락을 주고받던 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은행에서 제가 본 거 증언할 수 있어요. 혜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태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님?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강원도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이 사건 포기할 수 없어서요. 형사의 얼굴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형사님, 이미 증거가 다 사라졌잖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 증거를 만들어야죠. 한재욱을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는 겁니다. 형사가 가방에서 작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안경입니다.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형사가 안경을 제게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배터리는 3시간 지속되고 화질도 HD급이라 얼굴과 음성이 선명하게 잡혀요.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되니까 저희가 밖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인터넷 생중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증거 조작을 못해요. 생중계? 네. 실시간으로 전국 사람들이 보면 한재욱이 아무리 백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처럼 증거를 삭제할 수도 없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스트리밍 설정 도와드릴게요. 저는 안경을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이걸 쓰고 한재욱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야, 너 혼자 가는 거 위험해. 순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순덕아. 나 혼자라도 가야 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민우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민우야. 너는 밖에서 기다려. 엄마 혼자 가야 한재욱이 의심하지 않아. 모든 계획이 마쳤습니다. 이제 한재욱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재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이 며칠 전 조직원이 뿌린 전단지에서 연락처를 찾아뒀었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무게감 있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영자입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남은 여생 편하게 아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고소 취하하고 증언을 전부 철회할게요. 연희도 용서할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할머니. 진작 그러실 것이지. 한재욱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혹시 이상한 짓 하시면 아드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겠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5시 50분, 저는 안경을 썼습니다. 평범한 안경처럼 보였지만 이 작은 렌즈 안에 카메라가 숨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순덕, 혜린, 민우, 정태수 형사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중계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게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벌써 500명이네요. 시작 전인데도. 혜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재욱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안경을 쓴 70세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한재욱 컨설팅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은행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여기 있어요.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가방도요.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남자가 제 옷을 더듬으며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다행히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책상 뒤에 한재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재욱이 웃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노트북 화면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방송이야? 할머니?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천, 1만, 2만. 사무실에서 한재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고소 취하각서 여기 있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한재욱이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고 한재욱을 바라봤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왜 저였어요? 왜 하필 저를 골랐어요? 한재욱이 의자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다 궁금해 하세요? 혼자 사시고 사망보험금도 제법 괜찮고 아들도 하나뿐이고 완벽한 타겟이었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남자? 지금 뭐라고 했어? 타겟이라고?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우리 연희가 여기저기 며느리 노릇하고 다니느라고 많이 바빠요. 여유 있어 보이는 한재욱의 태도에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죽인 건가요? 제가 직접요? 아니죠. 연희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한재욱이 책상에 팔을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놈 지금 살인 자백하는 거야? 녹화되고 있는 거 모르나? 할머니 들어간 건물 우리 집 근처인데 신고했어요. 이러한 반응은 전혀 모른 채로 한재욱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할머니.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할머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10명이 넘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저를 못 잡았어요. 10명. 그 말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0억은 벌었을 거예요. 할머니 재산 8억 정도는 제게 푼돈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한재욱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빼앗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미쳤나? 한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한재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 20년간 사람 죽이고 돈 벌고 경찰 매수하고 모든 짓 다 한 거 전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한재욱이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들어올 때 핸드폰 뺐고 주머니까지 다 검사했는데 이 안경에 카메라가 있다고.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 봐요. 다들 신고하고 있어요. 혜린이 소리쳤습니다. 신고 완료 경찰 연락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20년간 50명을 죽였다고? 400억? 한재욱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할머니가 감히.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경찰이다. 꼼짝 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한재욱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한재욱 살인 교사,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며느리 연희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 2명도 끌려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경찰이 한재욱을 끌고 나가는 순간 빌딩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죠. 형사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순덕과 혜린, 민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혜린이 울먹였습니다. 순덕이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해냈어. 수백 명을 구했어.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재욱, 살인 교사 및 조직 범죄로 무기징역. 피고인 서연이 살인죄로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혜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혜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민우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보이스피싱이나 가족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고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1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됐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신고했고 숨어있던 범죄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죠. 한 달 후 저는 다시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순덕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 당당하게 가게 열어.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영자 씨, 돌아오신 거 환영합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김치 좀 주세요. 할머니 김치가 먹고 싶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김포시장의 자랑, 박영자 할머니 환영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저 회사 복직했어요. 정말? 네. 회사에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가 뉴스에 나가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좋은 인식이 생겼대요. 용감한 어머니를 둔 아들이라고. 민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 주말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연희한테만 신경 쓰고 정작 엄마는 챙기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힘들 때 못 알아봐서. 민우야,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 이제야 진짜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과 혜린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셋이서 가게 뒤편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영자야, 우리 진짜 가족 같다. 순덕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해요. 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순덕. 위험한 순간 저를 구해준 혜린. 이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박영자 할머니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할머니 방송 보고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재산 지켰어요.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그날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분들, 가족의 배신에서 벗어났다는 분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세상의 외면,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은행 직원 혜린의 용기, 친구 순덕의 믿음, 아들 민우의 사랑, 형사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것.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본 노을 중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들아. 엄마 내일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게에서, 이 시장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리라고. 그리고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70년 인생,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영자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사건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강화됐고 노인 보호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나선 분들 덕분에 수백 명의 피해자가 구제받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보이스피싱이나 가족의 금전적 압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